친아버지에 의해서 암매장된 구준희 양은요, 발달장애와 사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은 검찰 수사 결과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또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10년이 넘게 사지마비 행세를 한 모녀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집중 이 사건,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자, 전주지검에서 그 구준희 양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죠. 그 친부와 동거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현재 모두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친부하고 동거녀는 아동학대 치사죄 그리고 사체 유기,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양육수당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이유로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으로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네. 그 동거녀의 모친은 사체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 친아버지의 동거녀가 구준희 양 실종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실종 신고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사건의 좀 맥락을 정리를 해보면 네. 4월에 고준희 양이 이제 사망을 해서 매장을 하게 되고요. 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결국은 같이 동거를 하던 여성과 이제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 관계를 빚다가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아이의 근황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이제 서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결국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됨으로 해서 수사가 전개되는 이런 그 방향으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검찰 그 발표가 충격적이었던 것이 준희 양이 그 전에 뭐 발달 장애가 있었고 사시가 있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어린이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준희 양이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기는 해서 동네 아이들보다는 조금 뭐 좀 지연 발달 정도가 있었지 발달 장애라던가 자폐 장애라던가 이런 사시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2017년 1월 25일경부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뇌 기능이 저하되던가 아니면 면역력이 감소된다던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그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거지 원래 이런 장애가 심각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닌 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고요. 네. 그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나이 또래 평범한 아이 같고 잘 보살피고 잘 치료했으면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그냥 어린이집 다니면서 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2017년 1월부터는 치료도 하지 않았고 4월부터는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폭행하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것이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네. 그 구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 씨가요. 현장 검증까지 했더라고요. 그 학대 현장을 재현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학대는 안 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네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학대라는 개념보다는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선 내가 훈육을 했다 이런 이제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왜곡된 이런 심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폭력만이 유일한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특성 때문에 자기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육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끝없이 하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이 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그 장면이 담겨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30대 여성이 두 다리를 하늘로 쭉 펴고 신나게 그네를 탑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탄 이 여성은 다리를 손잡이에 올려 신발끈을 묶습니다. 이번엔 현관문 스위치를 발로 누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무척 자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유연하네요. 네. 건물 밖으로 나온 여성에게 잠복 중이던 경찰이 다가갑니다. 공사기업으로 일단 체포한 거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란다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요걸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 피해자 30대 여성이 2007년도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교통사고의 부상은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척수 공동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질병이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비 증상과 같은 강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30대 여성의 모친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허위, 가장으로 질병을 가장하게 되는데 그게 사지마비 증상입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은 엄청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연기를 해오다가 붙잡힌 사건인데요. 실제로 초반에는 한 3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탔다고 하고요. 이제 중간에 보험사는 이 정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그러니까 1급 장애거든요. 1급 장애를 받게 되면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게 있는데 100% 일을 못한다. 보통 65세까지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보험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지마비 연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험사가 녹록한 데가 아닌데 그걸 속였단 말이죠. 보험금이 상당했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소송까지 갔었는데 보험사에서 우린 그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고 이 여성 측에서 21억 원의 보험금을 반소로서 청구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1심에서 또 승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다면 21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끈질긴 보험 관계사의 어떤 추적 그리고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로 이게 연기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봤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렇게 건강한데 사지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병원도 속였고 법원도 속였고 다 속인 거네요? 사실은 의사의 진단이 허위 진단이었다고 하면 허위 의사도 진단. 사실은 공범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의사도 속였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의사들이 회진을 하면서 모습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마사지를 받느냐고 온몸이 벗고 있으니 의사도 올 때는 미리 허락을 구하라고 하면서 커튼을 닫히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만 연기를 하면서 밥도 먹여주고 휠체어를 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사소한 거에 들키기 마련인데 소송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판사가 직접 현장 검증까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환자가 정말 사지마비처럼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질병이 있는지를 판사가 현장에 나왔을 때도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서 판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요양병원에서 이제 밤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마침 그 장면을 요양병원 관계자가 보고 귀신을 본 줄 알았다. 저 환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환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움직였던 것이고 그게 이제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되면서 이 사건이 발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을 본 것 같은. 근데 하여튼 그 26살부터 36살까지 10년 동안을 환자 연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본인도 이거 참 괴로웠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예 작정을 하고 보험 사기를 하기 위해서 뭐 차량에 뛰어든다든지 자해를 해서 이 보험 사기를 하는 이제 경성 사기라고 하고요. 또 연성 사기라고 하는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사고가 벌어졌지만 이걸 이제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더 큰 이런 장애로 이제 부풀려서 이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런 이제 경우로 나누는데 전형적인 이 사건은 이제 연성 사기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큰 장애로 이 보험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자 해도 사실은 이게 갑자기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보상이 주어질 때 점차 행동이 강화되는 것처럼 점차 금액이 늘어나고 또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보험 사기 사건들이 아직도 많습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험사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네. 지금 이런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이 보험금에 대해서 자기가 편취하는 것들을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뭐 나만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냐 하는 이런 그 가벼운 생각들 때문에 네.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겠죠? 예, 처벌은 많이 받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공동정범으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미수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수 정도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이미 받은 보험금을 이제 다 반환을 하고 네. 이 피해 복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이게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큰 형량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범죄를 좀 더 자꾸 양산하게 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 딸의 그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들통난 게 다인 걸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빨리 드러내고 이게 밝혀져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른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군요. 현재 수사 중이죠. 사실 예. 처음에는 이 현직 경찰관이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저수지에 추락했는데 나는 빠져나오고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22일 6시 39분경입니다. 저수지에 이제 차가 빠지게 되고 그 남편 경찰관은 한 300m 떨어진 집에 가서 아들에게 엄마가 빠졌으니 신고하라.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보니 이미 아내는 숨져 있었고요. 그런데 경찰관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일단은 왜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300m나 떨어진 집에 가서야 신고가 된 점을 좀 의심스럽게 생각했고 특히 목에 졸린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망한 아내가. 국가수의 실질 그 부검 결과에 따라 보니 익사가 아니라 질식사가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이 됐고요. 결국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그 말다툼 끝에 아내가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졸려서 살해한 것을 지금 자백을 받았습니다. 범행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일단은 피의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데 일단 아내랑 차를 타고 가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 뒷면 맞은편 뒤쪽에 있었는데 재산 문제로 좀 다퉜다. 아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언제 죽였는지 그리고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저수지에 빠진 것이 사고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은폐인지는 수사 결과가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각종 이 사건들을 보면 피의자들이 그 용의자들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점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은 형량에서 급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서 계획성 여부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만약에 말이죠. 이번 사건의 이제 그 피의자 신분인 경찰이 이제 권일련 경정이 본인이셨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좀 우발적이고 네. 좀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은폐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 자체가 좀 어리석게 이렇게 행동한 부분도 본인이 경찰관이고 네.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신고한 것도 자신이고 이러다 보니 출동한 경찰이 특별한 의심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굳이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추측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사고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는 100% 다 부검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이제 물론 그 특별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고 사인 경우이고 당사자 경찰 가족이 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진술에 의해서 정말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고 우리가 부검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 네.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현직 경찰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이 좀 네. 많습니다. 가장 이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켜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범죄는 강한 처벌로 인해서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렇게 가족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관념들이 결국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가족은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네. 내가 아껴야 되는 대상인데도 보다 더 존중하고 서로의 어떤 그 마음들을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일영 전 경찰청 경정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